(2050년) 일자리의 소멸과 대안. 유발 하라리. 이번 시간에는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하는 2050년, 앞으로 30년 후에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소멸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일자리가 엄청나게 사라질 것이다, 미래에는.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2050년 고용시장이 어떤 모습일지 모른다. 기계학습과 로봇이 거의 모든 분야의 일, 요구르트 생산부터 요가 강습까지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지만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변화가 얼마나 임박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다. 어떤 이들은 10에서 20년 이내에 수십억 명이 경제적 잉여 인력이 될 거라고 믿는다. 자동화가 막대한 실업을 야기할 거라는 공포는 사실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현실로 닥치지는 않았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기계 한 종이 사람의 일이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새로운 일이 또 생겨났고 평균적인 생활 수준은 극적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할 이유는 충분하다. 기계학습이야말로 확실히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유형의 능력이 있다. 육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 과거 기계가 인간과 경쟁한 것은 주로 순수 육체적 능력에서였다. 반면에 인간은 인지력에서 기계보다 월등하게 유리했다. 그 결과 농업과 산업 분야의 수작업은 모두 자동화되었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인지적 기술이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직들이 생겨났다. 인간만의 인지적 기술이란 학습과 분석, 의사소통, 무엇보다 인간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렇지만 AI는 이런 기술에서도 점점 인간을 추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인간 감정의 이해까지 포함된다. 우리는 육체적 능력과 인지적 능력을 넘어 인간이 언제까지나 확고한 우위를 유지할 제3의 활동 영역을 알지 못한다. AI 혁명은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똑똑해지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에는 생명과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들도 가세한다. 인간의 감정과 욕망, 선택을 뒷받침하는 생화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컴퓨터가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예측하는 능력도 개선되면서 사람 운전사와 은행원, 변호사까지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지난 수십 년 신경과학과 행동경제학 같은 분야에서 이룩한 연구를 통해 과학자들은 인간을 해킹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인간의 직관이라고 과시해온 것이 사실은 패턴 인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좋은 운전사, 은행원, 변호사라고 해서 교통이나 투자, 협상에 관한 마술적 직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부주의한 보행자나 부적격 대출자,
부정직한 사기꾼을 알아보고 피할 뿐이다. 또한 인간 두뇌의 생화학적 알고리즘도 완벽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뇌는 어림짐작이나 손쉬운 방법, 그리고 현대 도시 정글보다 아프리카 초원 시절에 맞춰진 시대착오적 신경 회로에 의존한다. 좋은 운전사와 은행원, 변호사조차 때로는 멍청한 실수를 저지르는 게 당연하다. 이 말은 AI가 그동안 직관이 필요하다고 여겨온 업무에서도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AI가 확률 계산과 패턴 인식에서 실제로 인간의 신경망과 경쟁해야 한다면 이는 그리 어렵지 않게 들린다. 특히 AI는 다른 사람에 관한 직관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 보행자로 붐비는 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나 낯선 사람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일이나 사업 협상에서 흥정하는 일 등 많은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욕망을 정확히 측정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감정과 욕망이 사실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에 불과하다면 이런 알고리즘을 해독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컴퓨터가 호모사피엔스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 보행자의 의도를 예측하는 운전사, 잠재적 대출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은행원, 협상 테이블에서 분위기를 감지하는 변호사는 마법에 의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뇌는 상대의 얼굴 표정과 음성의 높낮이, 손의 움직임, 심지어 채취까지 분석하는 방법으로 생화학적 패턴을 파악한다. AI가 적절한 센서만 갖춘다면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면서 믿을만하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직의 위협은 정보기술의 부상에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합쳐지면서 증폭된다. 기술의 결과가 fMRI 스캐너에서 노동시장에 이르기까지는 멀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겠지만 수십 년이면 충분하다. 지금 뇌과학자들이 편도체와 손해에 대해 알아내고 있는 것들은 2050년 컴퓨터가 활용하게 된다면 인간 심리 치료사와 보디가드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개별자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해서 모두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컴퓨터는 개별자가 아니어서 하나의 탄력적인 네트워크로 통합하기가 쉽다.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수백만의 개별 인간 노동자를 수백만의 개별 로봇과 컴퓨터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개별 인간은 통합된 네트워크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가 자동화를 생각할 때 인간 운전사 한 명을 자율주행 차량 한 대와 비교하거나 인간 의사 한 명을 AI 의사 하나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보다 인간 개인의 능력을 합산하는 것을 통합 네트워크의 능력과 비교해야 한다. 가령 인간 운전사는 바뀐 교통법규에 익숙하지 않아서 위반할 때가 많다. 게다가 모든 차량이 제각각 움직이다 보니 두 대가 동시에 같은 교차로에 이르렀을 때 운전사들은 서로 의도를 오해해 충돌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율주행 차량은 모두 연결될 수 있다. 두 대의 차량이 같은 교차로에 다가갔을 때에도 둘은
사실 별개가 아니다. 단일 알고리즘의 부분들이다. 따라서 서로 오해를 일으켜 충돌할 위험이 훨씬 적다. 교통부가 교통법규를 변경하기로 결정할 때에도 모든 자율주행 차량은 정확히 같은 순간에 손쉽게 업데이트될 수 있다. 프로그램의 버그만 차단하면 모든 차량이 새로운 교통법규를 글자 하나까지 정확히 준수할 것이다. 만약 세계보건기구가 새로운 질병을 파악하거나 연구소가 신약을 생산한다 해도 이런 상황을 세계 모든 의사들에게 일제히 숙지시키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반면 AI 의사는 각각 인간 한 명의 건강을 담당하는 세계 100억 개도 반면 AI 의사는 세계에 100억 개가 있다 해도 순식간에 업데이트할 수 있고 그것들은 새로운 질병이나 신약에 대한 자신들의 피드백까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연결성과 업데이트 가능성이 가져다줄 이점은 너무 커서 최소한 일부 분야의 일자리에서 설사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기계보다 낫다 해도 인간 노동자 전부를 컴퓨터로 대체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수 있다. 인간 사회가 누릴 혜택은 막대해 보인다. AI 의사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훨씬 저렴하면서도 훨씬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현재 아무런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특히 그럴 것이다. 학습 알고리즘과 생체 센서 덕분에 개발도상국 가난한 마을의 주민도 스마트폰을 통해 지금 세계 최부유층이 최신 도심병원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차량은 지금보다 훨씬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가 기대된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연간 125만 명에 이른다. 이는 전쟁과 범죄, 테러로 인한 사망자를 합친 수의 2배나 된다. 이런 사고의 90% 이상이 바로 사람의 실수에 의한 것이다. 미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31%가 과음, 30%가 과속, 21%가 운전자 주의 분산 때문이었다. 자율주행 차량은 이런 일을 절대 일으키지 않는다. 물론 자율주행 차량도 나름의 문제와 한계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고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럼에도 컴퓨터로 인간 운전자를 대체했을 때 도로 위 사상자 수는 9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해 자율주행 차량으로 전환하면 연 100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지 사람의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교통과 의료 같은 분야의 자동화를 막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보호해야 할 궁극적 목표는 사람이지 일자리가 아니다. 남아도는 운전자와 의사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반면 환자와 노약자를 돌보는 휴먼 케어 산업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간 일자리의 보루로 남을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면서 연장자를 돌보는 일이야말로 인간 노동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을 돌보는 능력과 더불어 창의성 또한 자동화가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요즘은 음악을 파는 데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음악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와 뮤지션, 가수, DJ는 여전히 피와 살로 된 인간이어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능성 중에서 선택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들의 창의성에 의존한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어떤 일자리도 자동화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남아있지는 못할 것이다. (1920년) 농업이 기계화하면서 해고된 농장의 일꾼은 트랙터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새 일을 찾을 수 있었다. 1980년 공장 노동자는 실직을 하더라도 슈퍼마켓의 현금 출납원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직업 변화가 가능했다. 농장에서 공장으로, 다시 공장에서 슈퍼마켓으로 옮겨가는 데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2050년에는 현금 출납원이나 방직공장 노동자가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고 나서 암연구원이나 드론 조종사 혹은 은행의 인간 AI 팀원으로 새 일을 시작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필요한 기술을 갖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인간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해도 새로운 무용 계급의 부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 실제로는 두세 개의 최악을 함께 겪을 수도 있다. 높은 실업률과 숙련 노동력의 부족이 동시에 닥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9세기 마차몰이꾼이 아닌 말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마치 마차몰이꾼은 택시기사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말은 점점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해 결국에는 완전히 퇴출됐다. 더욱이 남는 인간 일자리도 결코 미래 자동화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계학습과 로봇은 계속 개선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업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동권을 확보하는 일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미 오늘날에도 선진국에서 생겨나는 많은 신규 일자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거나 자유계약직 혹은 일회성 업무직이다. 버섯구름처럼 급속하게 생겨났다가 10년도 안 돼 사라지는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을까? (2050년이면) 평생 직장이라는 생각뿐 아니라 평생 직업이라는 생각까지 원시적이라고 간주될 것이다. 변화는 늘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21세기 초 세계는 미친 듯 바빠지면서 온 지구는 스트레스라는 유행병을 앓고 있다. 고용시장과 개인 직업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현실에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을까? 아마도 사피엔스의 정신이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효과가 큰 스트레스 경감 기술, 약물부터 뉴로 피드백, 피드백이 뭐냐면 뇌파 측정을 통한 조절 훈련, 혹은 명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스트레스 경감 기술들이 필요할 것이다. (21세기)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이 인류에게 제기한 과제들은
이전 시대의 증기기관도 철도, 전기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우리 문명의 막대한 파괴력을 감안하면 더 이상 실패한 모델이나 세계대전, 유혈혁명을 용인할 여유가 없다. 이번에는 실패하면 핵전쟁이나 유전공학에 의한 괴물, 생태계의 완전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산업혁명에 직면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해야 한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도 사라지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직 자체를 막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을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가능성이 낮은 전략이다. AI와 로봇에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긍정적 효과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동화의 충격을 줄이고 재적응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정부가 일부러 자동화의 속도를 늦추기로 결정할 수는 있다. 신기술이 상업적으로 성공할 것 같고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어 보이더라도 정부는 규제를 통해 막아낼 수 있다. 가령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술적으로만 보면 인간 장기 시장도 생겨날 수 있었다. 저개발국의 인간 신체 농장과 절박한 부자 구매자들이 거의 무한정한 수요라는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었다. 그런 신체 농장은 수천억 달러로 호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규제가 인간 신체 기관의 자유거래를 막았다. 지금도 장기 매매 암 시장이 있긴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 한정돼 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인류의 상당한 비중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난다면 일 이후의 사회와 일 이후의 경제, 일 이후의 정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전례 없는 기술적, 경제적 파괴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모델을 최대한 빨리 개발해야 한다. 이런 모델들은 일자리보다 인간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많은 일자리들이 따분한 고역이고 구제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아무도 현금 출납원을 평생의 꿈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지위와 자존감을 보호하는 일이다. 점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 가지 새로운 모델은 보편 기본소득제이다. 보편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알고리즘과 로봇을 지배하는 억만장자들과 기업들에게 세금을 물려서 그 돈을 모든 개인에게 기본 필요를 충당할 만큼의 급료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이것이 빈곤층에게는 실직과 경제적 혼란에 대비한 완충 역할을 할 테고 덕분에 부유층은 포퓰리즘에 의한 대중의 격분으로부터 보호받을 거라는 게 구상이다. 관련된 아이디어는 인간 활동의 범위를 넓혀 일로 간주되는 인간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 수십억 명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이웃이 서로를 보살피고 시민들은 공동체를 조직하는데 이런 가치 있는 활동들이 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좀 사고를 전환해 아이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컴퓨터와 로봇이 모든 운전사와 은행원과 변호사를 대체하더라도 일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문제는 누가 새롭게 인정한 이러한 새 일을 평가하고 대가를 지불하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보편 기본소득 대신 보편 기본 서비스를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하는 대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교통 같은 서비스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사실상 공산주의가 그리던 유토피아의 청사진이다. 보편 기본 소득을 제공하느냐, 보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어느 쪽이 나을지는 논쟁적인 주제다.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어떤 낙원을 택하든 진짜 문제는 보편과 기본이 실제로 무엇을 뜻하는지 정의를 내리는 데 있다. 아무 데서도 값싼 비숙련 노동자는 필요로 하지 않고 좋은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데 쓸 자원마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낙오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상상컨대 미국 유권자들은 아마존과 구글이 미국 내 사업을 대가로 납부한 세금이 펜실베니아의 실직 광부와 뉴욕의 실직 택시기사를 위한 급료나 무료 서비스 지급에 쓰이는 데는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뒷간 같은 국가들이라 부르는 나라의 실직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 세금을 송금하는 데 과연 미국의 유권자들이 동의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보편 기본 지원은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돌본다는 뜻이다. 하지만 합의된 정의는 없다. 순수하게 생물학적 관점에서 사피엔스는 생존하는데 하루 1500에서 2500칼로리가 필요하다. 그 이상은 무엇이든 사치다. 오늘날 유럽에서 고상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인간의 기본적 필요로 간주된다. 어떤 이들은 인터넷 접속도 이제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필수적이다 라고 주장한다. 인간의 기본적 필요를 두고 어떤 정의를 따르든 일단 한번 누구에게나 그것을 무료로 제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기본이 아닌 사치, 호화, 자율주행 차량, 가상현실 공원 접속 혹은 생명공학적인 증강된 신체를 두고 치열한 사회 경쟁과 정치적 투쟁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 부유층, 텐센트의 매니저나 구글 주주와 빈곤층, 보편 기본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는 점점 커질 뿐 아니라 사실상 메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보편 지원 구상 덕분에 2050년에는 빈곤층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을 누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 지구에 불평등이 만연하고 사회적 이동성이 사라진 것에 극도로 분노할 수 있다. 사람들은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돼 있고 정부는 초부유층에만 봉사하며 미래는
자신과 자녀들에게 더욱 나빠질 거라고 느낄 것이다.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 조건보다는 우리 자신의 기대에 더 크게 좌우된다. 하지만 기대는 조건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보편 기본 지원이 2050년 평균인의 객관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은 꽤 높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주관적으로 더 만족하는 것과 사회적 불만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하려면 보편 기본 지원은 스포츠에서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른 의미 있는 추구에 의해 보완돼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스라엘에서 행해진 실험이 일 이후 세계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이었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초정통파 유대교 남성의 약 50%가 일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종교의식을 수행하는 데 삶을 바친다. 그들과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는 비결은 흔히 부인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가 보조금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것이야말로 그런 말이 생기기도 전의 보편 기본 지원이다. 이 초정통파 유대교 남성들은 가난하고 직업도 없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삶의 만족도가 이스라엘 사회의 다른 어떤 분파보다 높게 나온다. 이는 공동체의 유대감이 주는 결속력과 더불어 성경 공부와 의례 수행에서 찾을 수 있는 깊은 의미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로 가득한 대형 직물 공장보다 남성들이 함께 모여 탈무드를 공부하는 작은 방에서 더 큰 즐거움과 참여감과 통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묻는 조사에서 이스라엘이 상위권에 오르는 이유도 부분적으로 이런 무지개 가난한 사람들이 점수를 올려주기 때문이다. 로봇과 AI가 인간을 구직 시장에서 밀어내면 오히려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미래의 모델로 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초정통파 유대교인이 되어 예시바에 가서 탈무드를 공부할 거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의미와 공동체의 추구가 구직렬을 압도할지도 모른다. 만약 보편적인 경제 안전망과 더불어 강력한 공동체와 의미 있는 삶의 추구를 결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알고리즘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실제로는 축복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은 훨씬 무서운 시나리오다. 대량 실업의 위험과는 별도로 우리가 훨씬 더 걱정해야 할 일은 인간의 권위가 알고리즘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자유주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디지털 독재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라차차 화이팅! 신바람 이박사였습니다.